밤 11시가 넘어서야 강도연은 연구소 문을 나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복도를 비추는 가운데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울렸죠.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야근이 일상인 삶이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책임감과 압박감은 그를 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오늘도 신약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동차 키를 찾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던 도연의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교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도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얘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하고 있니? 집에 가야 하지 않겠어? 도연이 다가서자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였지만 그 속에는 어른스러운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거운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저씨,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소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작은 손이 도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야? 여기가 무슨 위험한 곳이라고. 도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이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진심 어린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였거든요. 은서예요. 제 이름은 한은서입니다. 아저씨는 강도연 연구소장님이죠. 소녀가 자신을 소개하며 도연의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큼성큼 여러 명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목적이 분명해 보였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기요, 강도연 연구소장님 맞죠? 목소리가 들려오자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늦은 밤에 이상한 분위기로 말입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이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선 도연은 은서와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아이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어. 남자들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과 은서는 가까스로 뒷골목으로 피해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비현실적이었지만 위험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은서와 함께 골목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도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방금 전 일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이 아이 은서를 보고 있으면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연구 능력으로 주목받았고 48배 나이에 중견 제약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죠. 동료들은 그를 이성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사에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상사로 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도연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한지수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뒤적이던 도연에게 다가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첫 만남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지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전통의학의 지혜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지수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던 도연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지수가 있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죠. 그녀는 도연이 밤늦게 실험을 할 때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곤 했고
실패에 좌절할 때면 과학은 인내의 학문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약혼을 앞두고 있던 그 시기, 도연은 매일이 설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꾸릴 가정을 상상하며 작은 결혼 반지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었고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잔혹한 시험을 안겨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수가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유학을 간다더라. 미국 어딘가로 떠났다던데. 친구들을 통해 들은 소문이 전부였습니다. 직접적인 이별 인사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미치도록 지수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죠. 그녀가 다니던 한의과 대학원에도, 자주 가던 카페에도, 함께 산책하던 공원에도 지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 20년 동안 도연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연구로 달래려 했고 성공을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 애썼어요. 실제로 그는 업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마음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요. 밤늦게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도연은 종종 지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가끔은 자신을 생각하기라도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죠. 결혼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항상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지수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료들은 도연을 성공한 독신남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저몄어요. 지수와 함께 있었다면 지금쯤 자신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도연과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 한구석에 숨어있던 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듯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이 아이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은서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은서야, 너는 도대체 누구니? 어떻게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 도연의 질문에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아저씨 주변에 나쁜 기운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운을 느낀다는 말이 신기했지만 실제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걸 보면 허투루 넘길 일은 아니었어요. 도연은 은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맑고 총명한 눈빛, 또래보다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까지. 집이 어디니?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멀지 않아요. 아저씨가 바래다 주실 수 있나요? 혼자 가기엔 아직 위험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있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더욱이 방금 전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은서의 안내를 받으며 걷다 보니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은서는 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파란색 대문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 옆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한지수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지수일까요? 은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는 순간 도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지수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우아한 모습은 여전했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아름다움이 있었고 어미로서의 따뜻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지수도 도연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연, 오빠.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분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셨습니다. 은서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수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함과 당황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예요. 은서가 도연을 향해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서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대략 12살, 지수가 사라진 때로부터 계산하면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도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가능성이었어요. 은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또렷한 눈빛과 이마선이 묘하게 비슷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답인 것만 같았어요.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엄마, 아저씨가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재회였고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수와 은서를 만난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은서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곧 알람 소리에 깨어나야 했어요.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도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왜 갑자기 사라졌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은서가 자신의 딸이라면 왜 20년 동안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연구소장님, 권영호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도착하실 예정이에요. 권영호. 그 이름만 들어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0대 초반의 제약재벌 회장으로 도연이 속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였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업계에서는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뒤따라온 보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연구소장,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권 회장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젯밤 추격자들이 권 회장과 관련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권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도연이 은서와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수의 집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만남이었을 것 같은데요. 20년 만의 재회라니, 게다가 딸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권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은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 합병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연구소 데이터가 필요해요.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 보고서들 말입니다. 권 회장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대형 제약회사 합병을 위해 불리한 자료들을 숨기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료들에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거부하자 권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 연구소장, 당신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젯밤 만난 그 모녀와 당신의 관계가 언론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권 회장은 지수와 은서를 인질로 삼아 도연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면 미혼부로서 은밀히 아이를 키웠다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명성과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권 회장의 협박이 치밀하고 잔혹했어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을 미끼로 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답을 주세요.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과 그 모녀의 사생활이 세상에 공개되는 걸 감수할 것인지 말입니다. 권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악마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혼자 남은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료를 숨겨서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지수와 은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은서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더욱 그랬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서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은서의 직감이 또다시 현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닥쳐올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연은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정까지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연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회장의 협박은 너무나 치밀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정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은사였던 노 교장이었죠. 노 교장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로 의사였습니다. 평생을 의료계에서 보내며 정의와 원칙을 강조해온 분이었어요. 더욱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언론계까지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나 현명한 조언을 해주던 분이었죠. 도연은 지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노 교장을 찾아가자고 제안했어요. 지수도 심각성을 깨닫고 은서와 함께 나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늦게 노 교장의 집을 찾아간 일행은 따뜻하게 맞이받았습니다. 노 교장은 도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네. 무슨 일이 있었니? 교수님, 소개해드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연이 지수와 은서를 소개하자 노 교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은서를 보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 아이가 바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군. 노 교장이 은서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정의로워요. 은서의 말에 노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 도연이 전체 상황을 설명하자 노 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권 회장의 협박, 숨겨야 하는 의료자료, 그리고 자정까지라는 시간 제한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권영호라는 자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예전부터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노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수와 은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도연의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 교장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도연아, 의술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의술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의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맞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때로는 악을 드러내고 탐욕을 폭로하는 것도 의술의 길이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병들기 때문이지. 노 교장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의학에서도 독소를 제거해야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렇다. 그리고 도연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어. 노 교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해보고 박 기자에게는 권영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의료계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연대 대응을 준비하자. 순식간에 노 교장은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기자,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 그의 한 통화가 끝날 때마다 도연 편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은서야, 너는 권영호라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니? 노 교장이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는 나쁜 기운이 너무 많았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이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졌구나. 노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는 거야. 그의 말에 도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수와 은서, 그리고 노 교장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도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자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권 회장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 교장의 말이 작전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 교장의 집 거실은 급속도로 작전 본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영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로 기업 비리 전문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탐사기자 박민호도 나타났죠. 30대 후반의 그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언론인이었어요. 권영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박 기자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관련된 산업재해만 해도 5건이 넘어요. 모두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3년 전 공장 화재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언론 보도를 막고 유족들에게는 돈으로 입막음을 했어요. 김 변호사도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임상시험 조작 의혹도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을 숨기고 허가를 받았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거든요. 이때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박 기자가 권영호의 사진을 보여주자 은서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잠시 후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약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불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덮어버렸어요. 은서의 말에 어른들은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직감이 그들이 조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무서운 건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노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연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때 또 다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산업재해 유족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 이순자 씨였어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남편을 산업재해로 잃고 평생을 유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분이었습니다. 권영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아세요? 제 남편도 그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부주의라고 우기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막음을 하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언론사 매수 정황까지. 권영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김 변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권영호의 권력과 자금력이 너무 강해서 고발을 해도 묻혀버리기 일쑤였거든요. 증인들도 협박을 받아서 증언을 번복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연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더욱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대응한다면 권영호도 쉽게 무마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노 교장이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박 기자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특종 기사를 준비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법적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대표님은 유족들의 증언을 모아주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받았어요. 도연도 연구소의 비밀 자료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예요. 자정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도연의 걱정에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힘을 얻었습니다. 은서의 직감과 어른들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권영호의 오랜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자정의 최후 통첩이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노 교장의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박 기자는 특종 기사를 완성했고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유족들의 증언을 모두 정리했어요. 도연도 연구소의 핵심 자료들을 복사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권영호가 연락해 올 시간이군요.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정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영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강 연구소장,
결정을 내렸겠죠. 자정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권영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소로 오시죠. 도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노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요. 곧 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기를 바라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도연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도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 노 교장의 조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은서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은서야,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갈래요. 그 나쁜 사람을 혼자 만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은서 말이 맞아요.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지수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함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박 기자는 은밀히 카메라를 준비했고 김 변호사는 녹음기를 챙겼어요. 모든 대화를 기록해서 증거로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권영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연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누구들입니까? 권영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소개해드릴 분들입니다. 노 교장님, 김영수 변호사님, 박민호 기자님, 이순자 시민단체 대표님이세요. 도연이 일일이 소개하자 권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기자와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어요. 강 연구소장,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혼자 와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잖아요. 회장님, 조용히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알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강단이 있었습니다. 권영호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말이지만 당신의 과거와 숨겨진 가족관계를 언론에 흘리겠다고 했잖아요. 당신 딸과 옛 연인의 존재를 폭로해서 당신 인생을 끝내버리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개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악들이 먼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박 기자가 나섰습니다. 권 회장님, 저는 조선일보 탐사팀 박민호 기자입니다. 당신의 산업재해 은폐, 임상시험 조작,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김 변호사도 고발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청에 이 모든 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순자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남편을 포함해서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권영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순간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권영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마치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당신의 죄악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 말이에요. 권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오랜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을 때가 온 것이었어요. 새벽 6시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제약재벌 권영호 회장 긴급 체포, 10년간 은폐된 산업재해 진실 공개, 임상시험 조작과 비자금 조성 혐의라는 헤드라인이 언론을 장식했어요. 박 기자의 특종 기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연구소에서 밤을 새운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영호는 새벽 4시에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어요. 그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증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더 이상 무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노 교장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잘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은서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오전 10시쯤 연구소가 조용해지자 도연은 지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인 것 같아. 은서와 함께 나올 수 있을까? 1시간 후 지수와 은서가 연구소에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연구소 옆 작은 공원에서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수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때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도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품어왔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썽이더니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외할머니 댁에서 은서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의학을 더 공부해서 지금의 한의원을 열게 되었죠. 바보야. 왜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했어? 나도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었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은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만났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두 어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정말 내 딸이 맞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은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도연의 질문에 지수가 머뭇거렸습니다. 도연 오빠,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서로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래, 시간은 많이 흘렀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수야. 도연의 고백에 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은서를 키우면서 항상 오빠를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몇 달 후 지수의 한의원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한지수 한의원이었던 간판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킨다는 새로운 글귀가 추가되었어요. 도연은 연구소장 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제약회사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한의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도연과 함께 동서의학 융합 연구에도 참여했어요. 은서는 새 아버지를 맞아 더욱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특별한 직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은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 이제 진짜 가족이야. 도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상처와 공백의 20년 세월을 넘어서 사랑과 정애, 그리고 가족의 완전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과 정의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어요. 증명해 보였어요. 증명해 보였어요.